다른 병원들의 얘기를 보면 사후관리 몇 회 책임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슴 확대 수술은 수술장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난다고 생각해요. 환자분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최대한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몸이 부드럽게 만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TV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가슴 성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성형외과의 이용기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을 미리 좀 추려봤는데요. 원장님과 함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슴 확대 수술에는 겨드랑이 절개법이 있고, 그다음에 유륜 절개법이 있고, 가슴 밑주름 절개법이 있는데, 가슴이 하나도 없이 밑주름이 원래 없는 그런 젊은 환자들은 주로 겨드랑이 절개법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밑주름 절개를 했을 때 흉이 보일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은 적이 있으면서 가슴 밑주름이 좀 처진 사람들은 밑주름이 자연적으로 감춰지죠. 그런 경우는 밑주름 절개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동양에는 목욕하고 같이 친구들 어울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 가슴 흉터를 볼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겨드랑이를 되게 많이 선호한 것 같고, 서양에서는 샤워는 하지만 사우나에 가지 않잖아요. 훨씬 밑주름 절개법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환자들 보면 친구가 밑주름 절개를 했는데 좋았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밑주름 절개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친구가 겨드랑이 절개법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대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겨드랑이 절개법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절개법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내시경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다른 병원들은 내시경을 수술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내시경은 모든 가슴 수술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절개를 하는 겨드랑이 절개법에만 쓰입니다. 그런데 겨드랑이 절개법을 할 때는 가슴 속이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완벽해 보이지 않으면 신경, 혈관, 근육 등을 정확하게 방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이 손상되고 신경이 다쳐서 감각이 없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법을 할 때는 꼭 내시경이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부작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구형 구축이나 신경 등의 문제가 극소수에서만 발생을 하는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 후에 가장 흔하게 겪는 부작용이 구형 구축과 또 신경의 손상, 또 보형물이 너무 아래로 처진다든지 너무 위로 간다든지 하는 모양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슴 확대 수술을 시작한 지가 한 25년쯤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가슴 확대 수술 후에 구형 구축이 꽤 많이 생겼었어요. 하지만 보형물에 대한 이해가 늘고 체계적인 학문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슴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꾸준히 연구하신 분들은 대부분 0.1% 정도로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과 혈관의 손상 등은 내시경을 보고 철저히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가슴 확대 수술의 필수 장비가 되어버렸어요. 다음은 사후 관리인데요. 이미지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명을 보면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은 많이 적혀 있지 않은데 혹시 따로 사후 관리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요즘 다른 병원들의 얘기를 보면 사후관리 몇 회 책임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슴 확대 수술은 수술장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난다고 생각해요. 환자분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최대한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몸이 부드럽게 만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조직의 회복이 일어나는 환경이 되면 보형물은 부드러운 피막에서 쌓이기 때문에 점점점 부드러워져서 자기 가슴과 아주 비슷한 정도의 부드러운 가슴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에 관한 질문인데요. 보형물과 함께 자기 지방을 함께 이식하는 건데 장단점과 혹시 그 수술을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은 기존의 가슴 성형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해결한 방법입니다. 체형이 많이 마른 사람들이 보형물을 넣으면 보형물의 밑에, 아래, 가운데 부분에 보형물이 표시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가 조직이 너무 얇은 것을 유선 조직이 없는 가장자리에만 자가지방 이식을 해줌으로써 조직을 두껍게 만들어서 안에는 보형물이 표시가 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쪽에 조직이 너무 얇은 경우에 보형물이 우그릴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도 자가지방 이식을 해서 커버해주면 보형물이 아주 매끈하게 가슴이 아름다운 모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아주 작은 비대칭이 있을 때 보형물을 바꾸기에는 차이가 작고 똑같은 걸 넣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일 때 그런 것은 보형물을 동일하게 넣고 부족한 부분을 자가지방에 있어서 메꿔줌으로써 매칭시켜 줄 수 있어요. 보형물이 갖고 있는 단점은 자가지방으로서 보완해주고 자가지방을 이식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보형물을 해서 보완해주고 그래서 두 가지 장단점을 잘 커버한 것이 하이브리드 가슴학교 수술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성형외과 이용기 원장님과 가슴 성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 이미지TV였습니다.